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그 상처 위에 조용히 피어오르죠. 당신은 혹시 말 한마디 없이도 누군가의 마음이 전해졌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또는 아무 연고 없는 낯선 땅에서 예기치 않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던 적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멀리서 시작된 두 개의 아픔이 아주 천천히 서로를 감싸 안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웃음도 믿음도 없던 두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함께할수록 따뜻해졌고 지나온 삶의 무게가 서로의 손길 속에서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의 목소리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죠.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작지만 잊을 수 없는 인연처럼 다가온 만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알리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주부였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저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함은 어느 날 새벽 참혹한 현실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날은 평소처럼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남편을 배웅하려던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올렉은 예비군이었기에 뉴스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이 보도될 때마다 불안해했지만 설마 우리 삶을 통째로 뒤엎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머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졌고 저희 아파트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도망치듯 내려가고 핸드폰으로 소식을 주고받던 와중에 남편은 군부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가 전투복을 꺼내 입고 저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알리나, 세르이를 지켜줘. 난 꼭 돌아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군 당국을 통해 전해들은 그의 전사 소식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전투 중 적의 드론 공습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울 수도 없는 절망. 저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텼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 밤 울었고 저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은 채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이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하고 단 하나의 여행 가방과 아이의 손을 잡고 키이우를 떠났습니다. 국경을 넘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환영받는 분위기였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모든 나라에서 머무르되 오래 있지 말라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낯설고 무엇보다 우리는 환영받지 않는 존재라는 현실은 날마다 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NGO 단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멀고 생소하며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을 겪은 나라임에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복지와 안전 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설명에 조금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의 정갈함과 직원들의 신속한 안내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저는 구호단체 차량을 따라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드넓은 논과 밭, 낮은 지붕의 집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산맥.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가 아닌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치유센터에서는 작은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재도구는 단출했지만 비가 새지 않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센터에서는 매주 식료품을 나눠주었고 한국어 수업도 열렸지만 저는 말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작은 가게에 들어가기도 두려웠습니다. 세르이 역시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아이였기에 금세 친구를 사귈 줄 알았는데
한국 아이들이 빠르게 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 혼자 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여기 있어?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지켜준 시간을 여기서 잘 살아보자고 하셨잖아. 그 즈음 정훈 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3년 전 약혼자를 사고로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 앞에 도시락을 놓고 간 날, 저는 누가 보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한식 반찬들, 따뜻한 국이 담긴 용기, 그 정성에 감사함이 밀려왔고 어느 날 문틈으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에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보며 잠시 멈추더니 짧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의 도시락 한 끼, 말없이 놓고 간 그 마음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식탁 앞에 도시락을 놓고 아이와 함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끼니가 아닌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도 같았습니다. 도시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누군가의 호의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그가 놓고 가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었고 저는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 그는 치유센터를 통해 저희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봉사자였지만 마을에서는 조용한 청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역시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짧은 인사가 오고 갔을 뿐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세르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달아올랐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30분 거리였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한국어도 병원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웠어요. 그때 문을 두드린 사람이 정훈 씨였습니다. 어쩐지 도시락을 두고 그냥 가지 않았고 아이의 얼굴을 본 그는 말없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의 말은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다행히 감기였고 간단한 치료로 열은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센터에서 배운 대로 고기와 두부, 배추를 넣고 끓였고 조심스럽게 정훈 씨의 집 앞에 놓고 왔습니다. 고마움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라는 쪽지도 함께요. 그는 그날 저녁 도시락 용기와 함께 메모 한 장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거기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웃는 이모티콘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메모를 받아본 것이 너무 기뻐서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마주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세르이가 정훈 씨를 볼 때마다 삼촌 하고 외쳤고 그는 당황하면서도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우산 없이 서 있던 저희를 본 정훈 씨가 자기 우산을 저희에게 씌워 주었습니다. 그 우산 아래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조용한 동행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대답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정훈 씨는 한 번도 저에게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나타나 도움을 주었고 필요하지 않을 땐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넨 생강차, 마당에서 떨어진 장난감을 주워줄 때의 눈빛, 세르이가 넘어졌을 때 다친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던 손길, 그 모든 작은 순간들이 저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센터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음식 부스가 있었고 저도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인 보르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보르시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치찌개도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아주 맛있었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란 두 사람. 서로 말도 상처도 다르지만 음식과 웃음, 아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정훈 씨는 더 이상 도시락을 문 앞에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식사를 했고 아이와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세르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삼촌이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우리 셋의 삶을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봄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 셋 사이에는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언제나 그렇듯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정훈 씨와 저, 그리고 세르이.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되자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 지금 웃고 있었네 하고 놀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조금씩 다시 사람다운 감정을 되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유센터에서는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가 와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굳이 아픈 기억을 꺼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도 엄마인 제가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는 조언에 조심스레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책감이요. 이곳이 좋아질수록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을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요. 매일 웃는 내가, 아이와 행복해하는 내가 어느 순간 너무 미안해져요. 마치 남편을 잊어가는 것 같아서요.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감정은 이중적인 행복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옥죄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정훈 씨와 저희는 함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정훈 씨가 유일하게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분위기의 한 식당에서 우리는 세르이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밥을 먹던 중 제 이빨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전쟁 중 급히 치료받았던 치아의 임시 레진이 떨어져 나간 거였어요. 고통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컸습니다. 한국에서 치과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어디서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멈추자 정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바로 치과 가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당황해버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그렇고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갑자기 마음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지? 왜 이렇게 쉽게 해결하라고 하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방어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끝까지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의지해도 되는 걸까? 그에게도 나에게도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은 걸까? 며칠 후 그는 다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도시락을 받아들고도 저는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장터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세르이도 함께 있었고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처럼 말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그리고 이 꿈이 너무 따뜻할수록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가 꺼낸 말은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약혼자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비 오니까 조심해서 와. 근데 나 바빠. 너 먼저 가.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고요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과 상처지만 너무 닮아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고 인사도 짧아졌습니다. 세르이도 눈치를 챈 듯 어느 날 말없이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이 슬퍼 보여. 맞아요.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기에 다시 멀어지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좋아지면 잃을까봐 무서웠고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피하게 된 것이었죠. 봄이 오는 줄 알았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겨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마을은 조용했고 저희 셋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습니다. 정훈 씨와의 거리는 여전히 어색했고 저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순간 그냥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 아이의 웃음소리마저 줄어든 것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도시락은 오지 않았고 그의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세르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 우리 싫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삼촌은 그냥 조금 다치신 거야. 마음이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그에게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하늘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가 거짓말처럼 멈췄고 집 밖을 나선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하늘 위로 커다란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마치 그림처럼 펼쳐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지개는 우리 셋을 위한 게 아닐까? 그날 저는 정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논밭을 돌보며 일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함께 가실래요? 세르이도 함께 데리고 우리는 마을 뒤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무지개는 더욱 크고 가까웠습니다. 세르이는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 저기 무지개 다리야. 우리 그 위로 걸어가면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저도 정훈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무지개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같아요. 말도, 아픔도, 그리움도 다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숨 쉬는 것도 괴로웠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정훈 씨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지난날의 상처와 불안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세르이의 웃음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무지개처럼 선명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외국인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르이는 마을 초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있었고요. 정훈 씨는 여전히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락 대신 직접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아픔이 다시 올라오고 그리움이 눈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출신이 달라도 상처가 달라도 마음은 결국 서로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오늘도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봄 속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손길 하나가 그 상처 위에 새로운 봄을 피우게 해주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무지개 하나가 걸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